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오늘 가기에서 승인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한 배경, 그리고 한일 관계,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인 조진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역사 전쟁의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먼저 사도광산 어떤 시설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사도광산은 일본의 동북지방에 있고 우리 동해하고 마주보고 있는 니가타 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예. 그리고 160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이죠. 그때부터 금을 캐기 시작해서 한 400년 정도 그 폐광이 된 게 1989년이니까 한 400년 정도 금을 캤던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28일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추천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가기를 열고 최종 승인을 했는데요. 오늘 마감인 유네스코의 최종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면 향후 일정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가기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에 공식으로 문서로 추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이코모스라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1년의 시간을 두고 등재 여부에 관해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유산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결을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은 등재가 결정이 되고 부결이 되면은 등재가 되지 않는. 근데 한 번 탈락을 할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 6월이나 7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여름에 결정이 되려면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사도광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600년대부터 금을 캐던 곳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우리나라가 계속 반발하는 이유,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사도광산이라는 거는 많게는 연간 한 400kg 정도의 금을 캤던 곳이라고 해요. 일본의 경제에 있어서는 금번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또 그 이면에 보면은 1939년 2월, 1940년 2월경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선인들이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등재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양쪽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데 일본으로서는 밝은 모습만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의 역사를 좀 뺐다고 할까요?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문제는 또 일본이 과거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충분히 서술하지 않은 채 이렇게 문화유산 목록에 올릴 가능성인데 군함도 등 여러 가지 기술 약속도 어긴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유산을 통한 역사 왜곡 이어가는 일본의 노림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뭐 노림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얼핏 떠올리면 이제 역사 전쟁인데요. 역사전이란 말. 과거의 그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사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강제동원 문제를 가지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사전이란 말을 처음으로 쓴 거는 2014년 4월 달에 산케이 신문에서 1년에 그 연재 기사를 쓰면서 역사전이란 말을 썼어요. 그때 일본 내에서 아사히 신문 같은 진보적인 언론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날조된 사실이 아닌 역사를 퍼뜨리고 있고 그거를 국제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게 중국과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히 신문, 뭐 중국,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전을 펼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보수 신문에서 시작된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보수적인 정치권에서도 그걸 이어서 지금 하고 있다. 뭐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가기에서 승인이 됐지만 지난 한 10여일 동안에 기시다 총리의 그 행보를 보면은 언행을 보면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당초에는 상당히 신중했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본인은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옆에서 보면 바꿨던 거거든요. 등재를 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인지 검토하겠다 하는 거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일본 그 국내 정치에 역학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니냐. 특히 올해 7월 달에 참여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 내 파벌 역학상 아베파가 최대 파벌인데 이 최대 파벌인 그 아베의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역사 싸움을 걸어온 이상 피할 수 없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강경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의도한 대로의 결과를 가져오면 좋을 텐데 예.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군함도 때도 조선인 강제 동원됐던 것에 대해서 일본이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예. 지난해 7월 달에는 결의를 통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뭐 프레임을 씌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은 뭐 무덤을 팠다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충수를 두고 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한일 관계 더욱 더 악재가 불거지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뭐 고려를 해야겠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 차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역사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역사전쟁은 결코 일본한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도강산이라는 그 역사 전체를 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은 일부를 빼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룰을 유네스코에서도 룰을 좀 스스로가 만들었던 룰을 좀 지키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설득을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본 정부 사도광산 추천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를 더 의식을 했고 또 사전 설명도 한 것으로 전해졌죠.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공조 균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삼국 모두의 부담인 상황인 거겠죠, 교수님? 한일 관계뿐만 아니죠. 한미일 이 3개국의 협력 관계에 부담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 어느 정도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마 지금까지 일본 정부에서도 한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시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의 부당한 측면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자료로서 어떻게 그걸 반박할 것인가 하는 걸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교수님 7월에 또 일본 입장에서도 큰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신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 뒤에는 또 일본에서 참여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역시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 뒤를 봐서 한일 관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 계기를 양국의 정부 수뇌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5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의 귀빈이죠. 예. 초청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외국의 손님을 초대할 때 일본 측에서 누구를 보낼 것인지 하는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새해 들어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북 대응의 한미일 공조 더욱 주교해지고 중국의 역할도 더 필요한 때일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국제 정세에 더욱 복잡다단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 새해 동북아 정세 교수님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이 공통된 것인데 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좀 다른 곳을 보고 있고 좀 다투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냉정하게 양국이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중국이 뭐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만 중국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북한이나 중국과의 그러니까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어떻게 안보적으로 협력해 갈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인데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모색되지 않는 한 한미일 3개국의 그 협력이라는 거는 조금 공연불해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일본에 대한 대응도 냉정하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는 사안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짚어주셨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조진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